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장인어른한테 간이식 해줄게. 저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픈 척면서도 시간 끌다가 공통명의 받고 나서 안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역시 내 새끼. 저는 30대 은행원입니다. 20대 중반에 혼자 힘으로 2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버지는 제약회사 영업직이셨고 남동생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동생을 돌보시느라 저한테 한 푼도 보태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벌어서 직접 샀습니다. 그 집을 남편이 노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조건으로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남동생 형규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은 혼자 걸을 수 없었고 말이 어눌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을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형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병원에 갔다가 재활센터에 들렀다가 저녁에야 돌아오셨습니다. 형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부모님은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약회사 영업직이었습니다. 약을 팔려면 병원 거래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 관계라는 건 결국 술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거래처 접대를 위해 거의 매일 밤 술을 드셨습니다. 새벽에 들어오시면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쓰러지듯 앉으셨습니다. 술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물 한 잔 갖다 드리면 아버지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약 하나 땄다. 형규의 재활치료비, 보조기구비, 특수학교 등록금.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벌기 위해 간을 갈아놓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형규 곁에 항상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용돈을 줄 여유가 없다는 걸요.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저는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학교에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봉투에 돈을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아빠 미안할 거 없어. 나 다녀올게. 하지만 돌아서면서 울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서겠다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부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의 절반 이상을 매달 통장에 넣었습니다. 회식도 최소한으로만 참석했고 옷도 세일 기간에만 샀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갔고 커피도 회사에서 타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저는 통장 잔액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그때 제일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5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대출을 끼긴 했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 돈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 칸에 제 이름이 찍혔을 때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집 샀어.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회사에서였습니다. 다른 부서의 팀장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고 원래 주민센터 공무원이었다가 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과하게 말이 많지도 과하게 말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 편이 돼서 항의를 해줬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묵묵하고 든든하고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 5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양말 안 뒤집어 놓는 것, 세탁기에 옷 안 꺼내 놓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하셔서 연우야, 그 집 공동명의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왜 그 집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 아들이 이혼할 때 아내가 집을 다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서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괜히 번거롭게 무슨 공동명의야. 됐어? 난 괜찮아. 당신이 가지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걸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결혼 2년 차, 제가 임신 8개월쯤이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아빠가 좀 안 좋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말기 간경변 판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답니다. 약물로는 회복이 어렵고 간이식이 필요하다고요. 몇 달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왜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규 치료비를 벌려고 거래처 술자리를 수십 년 동안 다니신 거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간을 갈아 넣으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간이식을 하려면 공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만삭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지병이 있으셔서 공여가 어려웠습니다. 형규는 뇌성마비 때문에 몸 상태가 수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아버지에게 간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만 그 대기 시간이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몇 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연우야, 아빠 괜찮아. 너는 뱃속에 아기나 잘 돌봐. 아버지가 웃으실수록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저를 안심시키려고 짓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는 것, 공여자가 없다는 것,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말을 하다가 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공여자 검사 받아볼게. 적합하면 내가 장인어른한테 간 줄게.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고마워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장인어른은 소중해.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누구야? 당신 남편이잖아.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감사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 판정이었습니다. 남편의 간이 아버지와 맞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했을 때 어머니가 울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사위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우리 아들이 간까지 내준다는데 내가 키운 아들이 맞지? 엄마가 잘 키운 거야. 그리고 잠깐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떡해? 일종의 보험이 필요하잖아. 그 집 있잖아. 공동명예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간까지 내주는데 집 명의 좀 같이 넣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불편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큰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되시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엄마가 또 그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공동명예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는 다시 안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술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속이 안 좋다, 머리가 아프다, 컨디션이 별로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틀이 지나도 그랬고 사흘이 지나도 그랬습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수술 전이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병원에 다시 가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아, 좀 쉬면 돼 라고만 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거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간이식 못하겠어. 못하겠다고.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위에서도 다들 난리야. 미쳤냐고. 가족도 아니고 솔직히 남인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냐고. 솔직히 나도 무서워. 안 하고 싶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그럼 안 하면 되지. 하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내일부터 나 아픈 척 할 거야, 엄마. 속 안 좋다고, 몸 안 좋다고 하면서 시간 끌다가 공동명예 다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못하겠다고 하려고.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역시 내 새끼. 공동명예 받아놓으면 우리도 할 말 있는 거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옆에서 연기 좀 잘해줘. 연기 진짜 잘해야 돼. 저 사람 안 그래 보여도 눈치가 백단이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거야 뭐 어렵겠니. 걱정 마. 이 엄마가 그런 건 진짜 잘한다. 저는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통화를 끝내고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불을 살짝 들춰봤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소리를 고르게 했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네 하고 중얼거리고는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시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제 집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간을 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픈 척으로 시간을 끌고 공동명의를 먼저 받은 뒤에 못하겠다고 발뺌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 웃으면서 연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둘이 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지나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공동명의라면 제가 줄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연우야, 그 공동명의 건 말이야. 우리 아들이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전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서로 마음 편하게. 저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처리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공동명의 등기를 처리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내가 같이 가줄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혼자 다녀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등기소 다녀올게. 남편은 웃으며 수고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등기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 곳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상담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의 간이식을 미끼로 재산을 탈취하려 했다는 정황을 설명했고 자정에 들은 통화 내용도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책 사유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혼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새로 떼왔습니다. 소유자 칸에는 여전히 제 이름만 찍혀 있었습니다. 단독명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사람 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잘 처리하고 왔어? 서류는? 시어머니도 바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잘했겠지. 그나저나 이렇게 정리된 거.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부터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니까. 집에 들어온 지 1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입주 선언을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등기부 등본과 이혼 서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 칸에는 제 이름만 있었습니다. 공동명의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혼 신청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낮에 다녀온 곳은 등기소가 아니라 법률사무소예요. 남편이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순진해요. 속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역으로 당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연우야, 이건 좀...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보고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들 그저께 밤에 한 얘기 다 들었어. 당신 안방에 와서 내가 자고 있나 확인했잖아. 나 그때 자는 척 했거든? 그러면서 한 얘기 다 들었다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혀쳤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한테 간이식 해주는 게 무섭다며? 주변에서 미쳤냐고 한다며? 솔직히 남이라며?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안 꺼내고 아픈 척하면서 시간 끌려고 했지? 집 공동명예 받고 나서 안 하겠다고 발뺌하면 끝이니까. 남편이 아니야, 그게... 하고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연기 잘하신다면서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우리 아들이 간까지 내주는데 하셨잖아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그거 장난이었어. 장난이었다고. 내가 진짜 그럴 리가 있어?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넌 그딴 걸로 장난치니?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그걸로 장난을 쳤다고?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선택해. 어머님 내보낼 거야? 아니면 같이 쫓겨날 거야?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엄마를 진짜 내보내라고? 그래, 어머님 내보내.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날 왜 내쫓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아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던 사람이 누군데? 그때 남편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가. 엄마가 나가. 시어머니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엄마가 나가. 나라도 살아야지. 빨리 나가. 그리고 앞으로 오지 마. 시어머니는 현관문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효자 노릇을 하던 남편은 자기가 위험해지자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남편이 돌아서서 저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나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엄마 아니었으면 그런 소리 안 했지.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러면 말해봐. 우리 아빠한테 간 줄 거야? 말 거야? 지금 바로 수술 날짜 잡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초, 10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못해? 당연히 못하겠지. 애초에 아빠한테 간 줄 생각이 없었으니까. 저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다시 밀었습니다. 난 너처럼 이중인격의 이기적인 사람이랑 못 살아.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아빠가 너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남편이 다시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끊었습니다. 내가 왜 어머님만 내쫓고 당신을 남겨뒀는지 알아? 이혼하려면 양육비하고 소송 절차 따져봐야 하잖아. 이혼 소송할래? 합의할래? 내가 유책사유 다 걸고 소송비까지 네 목에 걸어볼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양육비 매달 50만 원.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 그대로. 양육권도 제가 가져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짐을 챙기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일을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지만 아들이 한 짓을 알고 나서는 달라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다시 돌아오려 했을 때 시아버지가 직접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자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부끄럽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시동생 신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수님, 저도 사실 엄마한테 2천만 원 빌려줬었어요. 급하다고 해서 나중에 갚는다고 했는데 약속 날짜가 지나도 한 푼도 안 주는 거 있죠. 여태 한 번도 안 갚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도 같은 식으로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그 형이 또 이상한 짓 하면 제가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계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형규는 제가 아이를 안고 들어가자 정말 좋아했습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어눌하게 누나라고 부르면서 손을 뻗어 아이 얼굴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출산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이 회복됐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공여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내가 할게. 내가 간줄게. 아버지는 강하게 만류하셨습니다. 연우야, 안 돼. 아빠 때문에 니까지 아프면 어떡해. 안 해도 된다, 아빠. 괜찮아.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술잔을 들던 그 손이 이렇게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왜 간이 그렇게 됐는지 나 다 알아. 형규 치료비 벌려고 거래처 술자리 수십 년 다니셨잖아. 가족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 그게 아빠 잘못이야? 우리 가족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신 건데 이제 내가 아빠 살릴 거야.
아빠, 그냥 당당하게 받아. 딸한테 간 좀 줘라. 같이 좀 살자. 그렇게 말해.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고맙다. 고마워, 연우야. 아빠 꼭 건강 회복해서 우리 딸 끝까지 지켜줄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오래 계셔야 했지만 석 달쯤 지나자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시고 식단을 꼼꼼히 관리하시고 술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저도 회복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좀 멀어졌지만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형규도 아이를 좋아합니다. 아이가 형규한테 다가가면 형규가 어눌하게 웃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아이를 안고 베란다에 나가 바깥쳐 보여주십니다. 남편은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혼자고 시아버지도 아들을 만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집 한 채를 탐내다가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내쫓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간을 줄 생각이 없던 사람이 결국 가진 것 전부를 잃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자정에 안방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그 순간을요. 남편이 아픈 척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저뿐이라는 것. 세상에 내 편인 척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간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집을 빼앗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편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간 한 조각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더라고요.